자, 이제 19번부터 여가 과정, 여가 현상인데요. 이것은 일단 주제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향여가, 상향여가 이 단어의 뜻을 묻는 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오래되긴 했는데 불량주택의 문제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의할 것이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처음에 집을 지으면은 그게 주택의 질적 수준이 어떻겠어요? 질적 수준이 높죠. 거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겠죠.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여가? 하향여가죠. 그리고 그렇게 낡아지던 주택이 점점 불량주택이 되어가죠. 불량주택이 되어가는 것은 수선비하고 같이 상승하고 따졌을 때 처음에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수선비가 얼마 들지 않아요. 가치 상승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니까 수선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수선비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적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선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량주택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적어서 수선을 하지 않아서 불량주택이 되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죠. 그때는 재개발비 또는 재건축 비용에 비해서 이제 가치 상승이 이제 그때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재개발을 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이제 뭐로 바뀌어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바뀌죠. 요걸 이제 상향 여가라고 하는 거죠. 보통 재개발을 하면은 재정착률이 높지 않아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더라도 지금 입주권이 누구한테 나와요? 그 소유자한테 나오나요? 뭐 하여튼 제가 정비법 개발법을 안 해서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 입주권을 갖는 사람이 많네요. 주택 소유자도 입주권, 지상권자도 입주권, 토지 소유자도 입주권 많네요. 아무튼 재개발의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건축의 경우는 적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 입주권을 가져도 그 자기 부담분을 이렇게 내고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주권을 팔고 자기는 또 다시 흐름한 대로 가는 거죠. 조금 이제 피를 받고 넘기고. 그러니까 이 재정착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흐름한 동네가 이제 재개발돼 버리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상향 여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주거분리라는 개념은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서 경계지역이 있으면 경계지역 근처의 고소득 주거지역은 값이 좀 다운되고 저쪽보다는 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 주거지역은 저쪽보다는 좀 할증돼서 거래되고 뭐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가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어디가 먼저 나타나요? 경계지역 근처에서. 경계지역 근처 고소득 주거지역이 먼저 하향 여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침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돼요? 고소득 주거지역이. 점차 여가 현상이 나타나서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소득 주거지역은 점점 불량주택 지역이 되어가면서 이제 상향여가 돼서 재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 주택이 순환하는 현상이 바로 여가 현상이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별로 없고요.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 19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0번을 좀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 자, 여기도 주택 서비스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든지 예산이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산이 제약이 되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소비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의 상향 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주택의 하향 여과는 하위 계층의 사용주택이 수선 개량을 통해 상위 계층의 사용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하향 여과가 되잖아요. 하향 여과가 되면은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게 내려가더라도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 질적 수준이 괜찮은 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고요. 또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게 내려간 대신에 여기서는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하니까 질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온 상태예요? 점점 주택의 질이 개선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60년대, 뭐 70년대 그 청계천 그냥 그런 판자촌 이런 것들 다 헐고 다른 데로 가고 그 이제 다시 짓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선이 되어 온 거죠. 아무튼 4번이 정답이고요. 2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22번을 좀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 이론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의 상향 여과는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지금 기출 문제들의 그 지문들이 대체로 굉장히 쉽죠. 틀린 지문들이.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다른 데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듯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은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 이렇게 좀 뚜렷이 좀 구별되는 편이잖아요. 도시 전체적인 면에서. 근데 강남 지역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동네가 아니죠. 그 내에서도 다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도 주거 분리가 되는 거죠. 또 강북 지역도 다 못 사는 동네가 아니죠. 또 거기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주거 분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 그렇고요. 또 4번의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죠. 빈집이 생겨야 뭐 여가가 되거나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 23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4번을 좀 보겠습니다. 24번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이 제한되는 경우,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이 제한된다. 이게 뭔 표현인가 하면은 저급 주택은 신축을 금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판잣집 이런 거 있죠. 허름한 판잣집 이런 거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를 허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단속을 안 해버리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그런 허름한 거 막 지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런 저급주택은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그런 허름한 주택인데, 그런 주택은 어떻게 구하게 돼요? 그런 주택은 새로 지은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하향여가 되는 주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경우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커요.
그러면은 개량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개량하는 게 좋죠? 개량하는 게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언제나 상향 여과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언제나 상향 여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적으로 재건축비 또는 재개발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상향 여과 할 수 있죠. 새로 개발해가지고 재개발해서. 근데 그게 일부 주택에만 나타나는 현상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고주택만 개량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가주택의 신축이 제한되는 경우 고가주택의 공급은 신규 건설에 의한 저량 공급의 성격을 띈다. 저가주택의 신축이 제한이 돼요. 이거 뭐 아까 허름한 그런 판잣집 같은 이런 거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 고가주택의 공급은 새로 지어서 공급이 되고 저가주택의 공급은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신규 건설은 저량 공급이에요? 유량 공급이에요? 유량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한 경우 고가주택의 공급은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문제는 24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3번 지문은.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4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를 초래하므로 저가주택의 유량 공급을 촉진시킨다. 자, 이 저가주택의 공급하잖아요. 저가주택의 공급은 이미 기존에 있는 양으로 공급하는 거죠. 이미 기존에 있는 양으로 공급하는데 그런 거라 본다면은 저량 공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불량주택의 철거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량주택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다. 이거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고 소득의 문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부가 뭐 철거를 한다거나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소득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거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득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함께 설명하는가 하면 임대료 보조에서 함께 설명을 해요. 임대료 보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하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했어요? 달동네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달동네. 달동네 하면 이제 저급주택 지역이에요. 근데 이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보조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건이 더 좋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요. 이 동네에서. 그러면은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달동네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의 임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초과이윤을 얻게 되겠죠. 돈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동네에서는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달동네에서는 이제 점점 차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눈길을 돌려요? 옆 동네에 눈길을 돌려요. 옆 동네. 옆 동네는 뭐예요? 고급 주택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주택이 천년 만년 고급 주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을 이제 공급이 된다. 저가 주택에 공급이 된다. 고가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그게 바로 뭐예요? 하향 여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는 공급이 증가하는데 뭐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요?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여유가 더 많아지죠. 저 급주택 지역에서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물량이 많아지면 이제 올라갔던 임대료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더 중요해요. 그나마도 이것도 잘 출제가 안 됐는데 그나마 여기까지는 뭐 조금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이 옆 동네는 중요도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 동네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여기는 이제 달 동네고요. 여기는 옆 동네예요. 여기 이제 원래 상태에서 임대료를 보장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초과이윤을 얻는 상태예요. 초과이윤을 얻으면은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공급이 증가하는 게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게 이게 새로 지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것 중에서 이쪽으로 하향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줄면서 이게 는다 이 말이에요.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이제 물량이 더 여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임대료가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임대료가 내려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원래 높이가 되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이제 하향료가가 되면은 물량이 모자라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 되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럼 여기서는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신축을 하면은 뭐 자재도 써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올라가면은 원래 단가에 못 맞춰요. 원래 단가에 못 맞춰 여기서 멈춰요. 비용이 단가 올라가면. 근데 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단가에 맞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그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고가주택은 줄었던 것이 다시 늘어서 여기 늘어서 원래 수준하고 같아지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비용 일정 산업이요. 지금 3번 질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한참을 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지금 여기 지금 따라왔는지도 지금 의문이에요. 혹시 따라오셨나요? 어렵죠.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이쪽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비용 증가 산업 해버리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패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지문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낫습니다. 3번은 굉장히 어려운 게 정답 지문이 된 거예요. 그 밑에 25번을 보십시오. 주거분리 차라리 25번 같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 같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맞고요.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아니고 할증이죠. 그리고 고소득층은 할인되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먼저 침입 천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고요.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하시라 그랬죠.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하고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단계로.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며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효율성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약성, 효율성, 중강성, 효율성, 강성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초과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의 시장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하기가 더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강성혈적 시장이 더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더 까다로운 시장이. 어떤 게 더 까다로운 시장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 더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그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약성도 있고 준강성도 있고 강성도 있는데 얘네들 중에 누가 완전 경쟁에 가장 가깝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가깝다 이 소리는 얘가 제일 달성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인데 그나마 얘네들 중에 얘가 그나마 좀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현실에 없는 시장이 강성이나 완전 경쟁은. 근데 얘가 더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3번의 준강성 혈적 시장은 현재 정보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보임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현실의 시장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현실의 시장은 준강성까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정상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뭐는 가능해요? 정상 이윤은 가능하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 정상 이윤, 초과 이윤 요거 가지고 많이 질문하거든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지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정보의 공표와 동시에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이거 무슨 시장? 준강성이죠. 이게 그 시장의 유형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서 3번, 4번 자 보겠습니다. 3번의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이 혈선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 효율적 시장. 이건 앞에 나왔던 거고요. 1번이 바로 옳은 표현이죠. 이번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기가 쉽다. 얻을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나라마다 다르죠.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과거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하기가 어렵죠. 이 기술적 분석은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이건 맞죠?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쉽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자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더 우수한 정보인 미공표 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틀렸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도 보시고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가 있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요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역사적 자료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죠. 4번이 틀렸네요. 지금 대체로 어떻습니까? 질문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는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나요? 없나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이 할당 효율성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강성 효율적, 이거 구분하는 거. 다음에 거기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나요? 없느냐? 이렇게. 다음에 5번, 마지막 5번 지금 보시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요거는 이제
그 시장, 효율적 시장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것은 미공표 정보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걸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5번, 6번은 요리 봐주시고요. 7번을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효율적 시장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특정 지역의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결과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수익을 획득이 가능했어요. 자, 오늘 아침 뉴스 보고 샀는데 초과이윤을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늘 아침 뉴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정보만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게 보다 우수한 정보란 얘기잖아요. 그런 시장은 증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약성 효율적 시장이죠. 다음에 4번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통한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죠. 다음에 과거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보. 그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 정답은 3번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초과이윤을 얻기가 어렵죠. 지금 만약에 지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이제 기업 내부 기밀 자료를 빼와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반칙이죠, 반칙.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는 지금 내부자 거래해가지고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사람들이 정보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어두울수록 오히려 그런 초과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일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벌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일부 정보를 갖고 있기를. 근데 사회 전체가 더 맑고 깨끗해지고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보가 더 공개되고 공유하고 이런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게 더 바람직한 사회잖아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 사회 안전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존 롤스라는 사람은 최소 극대화 원칙 해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최악의 상황.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이게 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최소한의 생활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는 거죠.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 이 좋은 아이디어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적은 자원으로 많은 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게 시장에 나타나는 게 좋지 않나요? 나타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가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함부로 못해.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고생할 수 있어. 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뭐 힘들지만 않으면 그냥 지금 그냥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냥 안전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는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필요한 건데 안전망 그게 문제는
안전망을 설치하려면 돈이 든다는 거죠. 우리 리프트 타고 가면, 스키나 뭐 이런 거 할 때 리프트 타고 가면은 밑에 안전망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죽지는 않잖아요. 밑에 떨어지더라도. 근데 그 안전망을 설치하려면 돈이 든다는 거죠.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서 거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걸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뭐야? 결국은 표요, 표. 국민들의 표. 이렇게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식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게 시장이 좀 더 효율적이고 더 공개돼 있고 개방돼 있고 평등하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이상적인 사회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개방되고 공개되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8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9번, 10번, 자, 이제 할당 효율성에 대해서 나와요. 할당 효율성. 자, 9번을 보시면은 9번, 10번 중에 9번 보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맞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초과 이윤은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 이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초과 이윤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거나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할당 효율적이라면 투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애쓰는 만큼만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돈 더 벌고 누구는 돈 덜 벌잖아요. 더 벌고 덜 버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더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애쓰니까 더 벌고 덜 버는 사람은 애를 덜 쓰니까 덜 버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이 사람 돈 얼마 못 버네?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뭐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벌 만한 이유가 있었네. 이런 합리적인 수긍이 가는 효율성이 바로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할당적 효율성인 상황에서는 투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이용하여 획득 가능한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정보의 기회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초과이윤이 있어 보여도 그 기회비용이 그만큼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불안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인 반면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자, 여기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어떤 게 더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더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이면은 자동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달성하기 까다로운 시장이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얘가 달성하기가 제일 까다롭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중생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여학생, 여기는 여자 이렇게. 여중생이면 여자죠. 아니에요? 여중생인데 남자예요? 여중생이면 여자 아니에요, 여자. 여학생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말이 되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포함 관계가.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경쟁, 강성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요 단계로 포함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다음에 5번은 독점 시장도 독점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경우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11번, 12번, 13번은 이제 정보가치 계산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일단 11번을 먼저 볼게요. 11번.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자, 질문이 굉장히 간단하죠.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정보의 현재 가치는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이 질문을 봄과 동시에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계산 문제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풀이법이 떠올라요. 풀이법. 이거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이거는 현재 가치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를 아는 경우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보의 현재 가치 하면 정보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이렇게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요. 정보를 아는 경우, 정보를 모르는 경우.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 빼기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현재 가치 이렇게 둘로 계산해서 빼서 계산한다 이렇게. 그럼 정보를 아는 경우가 뭐고 정보가 모르는 경우가 뭔지를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뭐가 들어선다고 돼 있죠? 신역사가 들어선다고 돼 있죠. 들어서면은 얼마? 안 들어서면 얼마? 이렇게 돼 있죠. 들어설 가능성은 40%고요. 들어서면은 8억 8천.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년 후 예상되는 금액이 들어서는 거를 성공한다고 하고 들어서지 않은 거를 실패한다고 치면 여기는 8억 8천이에요. 이거는 6억 6천. 자, 그렇게 될 확률을 이제 문제에서 성공할 확률은 40%, 실패할 확률은 당연히 60%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10%죠. 이 요구 수익률은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율로 쓰란 얘기예요. 현재 가치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해요?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 할인율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는 경우가 뭐고 모르는 경우가 뭐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는 경우는 들어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들어선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는 경우에는. 이걸 무시하고 이것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8억 8천만 생각하라. 모르는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걸 그때는 감안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1년 뒤에 얼마가 되는 걸 안다. 1년 뒤에 8억 8천이 되는 걸 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8억 8천이니까 8.8억 나누기 1 플러스 0.1. 1년 후니까 한번 나누기 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8억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예요. 그럼 모르는 경우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다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중평균. 그럼 가중평균 8.8억이 될 확률이 얼마? 40% 더하기 6억 6천이 될 확률이 얼마? 60%. 맞나요? 근데 이게 언제 예상값이에요? 1년 후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로 나눠야 돼요? 1 플러스 0.1로 나눠야 돼요.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계산기 두드리면은 요거 몇이 나와요? 6.8억 나오나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경우는 8억,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6.8억이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돼, 그냥 이거. 그러면은 요 차이가 얼마예요? 1.2억.
이게 바로 뭐다? 정보 가치다.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경우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자, 12번도 그런 문제고요. 13번 한 개 더 풀어볼까요? 13번에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1단의 A 토지가 있다. 2년 후 도심에 2년 후에 밑줄 그어야 돼요.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누기 해야 된다 이 뜻이요.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2년 후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되면 성공하면 6억 5천, 6억 500, 6억 5천에 500이고요.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다. 자, 이거 구조가요. 저하고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성공하면 얼마?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얼마, 실패하면 얼마, 이렇게. 성공하면 얼마? 6억 500. 실패하면 얼마? 3억 250. 반값이네요, 딱. 그죠? 딱 반값이네. 근데 이게 언제? 2년 후잖아, 2년 후. 확률은 몇 프로? 확률은 반반이죠, 지금. 50%, 50%. 맞나요? 요거 수익률은 몇 프로? 요거 수익률은 10%. 이거 할인율로 쓰는 거죠. 자,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 계산해 보세요. 아는 경우 현가. 아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이거 아는 거죠. 그러면 6억 500만 원이에요. 6억 5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1에 제곱해야 돼, 제곱.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교재 해설에 반가로 1번 있죠. 해설 반가로 1번. 그 6억 5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제곱 돼 있죠. 그죠? 그걸 제곱으로 바꿔야죠. 1제곱이 아니고 2제곱.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 나온다? 5억 나온다, 5억. 아는 경우 현가는 5억이다. 모르는 경우 현가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경우 현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6억 500만 원 곱하기 0.5 더하기 3억 250만 원 곱하기 0.5. 이게 2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요? 1 플러스 0.1에 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제곱으로. 자,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은 3억 7,500인가요? 3억 7,500. 만 단위로 바꾸면, 요거는 이제 만 단위로 바꾸면은 5억이니까 여기 5만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3억 7,500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아는 사람은 5억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얼마예요? 1억 2,500이죠. 1억 2,500이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요. 자, 입지 이론 문제 조금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자, 입지 이론에서는 그 앞부분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출제된 것도 아니고요. 8번도 그렇고요. 대체로 이 8번까지는 좀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이거 출제 빈도가 좀 낮습니다. 거기까지 몇 개만 좀 풀고 좀 쉬겠습니다. 1번, 2번 중에서는 1번을 좀 보겠습니다. 1번에 입지 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입지 잉여가 뭐예요? 위치 잉여예요. 위치 잉여.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가 좋아서 남는 거. 자리가 좋다 이 말이죠. 목이 좋다 이 소리예요. 입지 잉여란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의미하는 바,
입지 잉여가 클수록 입지 경쟁이 치열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자리가 좋으면 이제 경쟁이 치열하죠. 그 다음에 입지 결정의 비가역성으로 인하여, 비가역성 뭐예요? 한번 결정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기가 곤란한 걸 비가역성이죠. 그래서 입지 선정 시 전문성이 요구된다.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란 특정 경제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 공간을 의미하며 정적 개념이다. 자, 요거는 이제 입지는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정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5번 지문 보세요. 3번과 5번 지문. 5번 지문은 입지 선정이죠. 자리를 잡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로서 동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찾는 거는, 그거는 동적 개념. 위치는 정적 개념. 그럼 다 맞는데요. 4번에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입지 잉여가 100이 되는 위치를 그 산업의 관점에서는 한계 입지란다. 한계 입지는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봐주, 2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자리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물건이고요. 그게 이제 개별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토지의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입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기는 어렵죠. 주변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입지는 도시 공간 구조, 생산 자원의 지역 간 이동, 토지 이용 변화 등을 설명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4번에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는 무슨 성향이라 그래요? 집재라 그래요. 집재.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는. 근데 잡화점이나 세탁소는 산재죠, 산재. 가구점이나 공구상이 집재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4번, 5번, 6번과 이제 일맥상통한 거예요. 공간 분배 원리에 따른 그 상점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게 결정된다. 보통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할까요? 절대적 위치가 더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좀, 우리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문적 그런 위치가 더 중요한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지금 밑에 4번, 5번, 6번이 다 이 점포 유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점포 유형에 대한 건데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그 정리도 되어 있죠. 집심성이다, 집재성이다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뜻.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점포의 유형을 항목을 암기하는 건 중요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나온 게 벌써 한 5, 60년 넘었어요. 이 이론이 나온 게 벌써 5, 60년 넘었어요. 그러면 이 5, 6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출제를 못해요. 출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전에 그 잡화점 세탁소가 집재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런 분명한 경우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다 보면 이제 출제 오류가 되니까. 5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당연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뜻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6번이 중요한 거죠. 6번. 6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점은 6번을 일단 보세요.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집심성 점포죠. 집심. 집심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중심이 나오는데 중심. 근데 중심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모여 입지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모여 입지. 여기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재를 말하는 거예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매품에서는 뭐가 특징이에요? 선매? 고를선자예요. 고를선. 비교 후 구매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교 후 구매.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문품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집재 나오네요.
동일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 하면은 이거 제일 쉬운 거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요. 짝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입지하,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이렇게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 후 구매하죠. 이거는 지금 틀렸잖아요. 뭐하고 뭐가 바뀌어 있어요? 2번과 5번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4번은 중요도가 더 낮고요. 4번은 중요도가 더 낮고 5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번에 다음은 점포의 입지적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산재성 점포는 한 곳에 입지하면 불리하므로 분산 입지함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이게 바로 옳은 표현이죠. 그다음에 소매 점포의 배우지 크기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 점포는 대체로 어때요? 분산 입지죠. 그 다음에 여러 점포를 통해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 후 하면 뭐예요? 선매품. 그래서 틀렸고요. 집심성 점포는 동일업종 점포끼리 한 곳에 밀집. 중심이란 단어 없잖아요. 한 곳에 밀집은 뭐예요? 집재죠.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 중심 업무지구, 이건 지금 4번, 5번이 바뀌어 있는 거고요. 됐죠? 자, 넘어가셔서 7번, 8번에서는 뭐 이건 7번은 좀 상식적인 건데요. 사람들이 인구 밀도는 높더라도 고객 밀도가 낮다.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인구 밀도도 높으면서도 고객 밀도가 높아야 되겠죠. 뭐 그런 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배우지가 규모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은 그렇고 8번에서는 그 3번 지문만 좀 설명드릴게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그 3번의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 독점 접근법,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 시장 접근법이 유용하다. 자, 이거는 지금 벌써 22회 때 출제됐죠. 이때 출제됐을 때 이것도 정답 지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등장하더라도요. 이게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약간만 드리면 공간 독점 접근법은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본사하고 계약할 때 내가 지금 점포를 차리는 인근 몇 킬로미터 반경 또는 그 동에는 다른 점포하고 가맹점 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범위 안에는 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촌치킨을 좋아하는데 교촌치킨에 전화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동네 처음 이사 가거나 하면은 전화 잘못 걸었어요. 저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거죠. 저쪽으로 전화하세요. 근데 저쪽이 쉬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받아주죠. 저쪽이 쉬는 날은 이쪽이 받아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저쪽을 알려줍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 공간 범위 내에서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공간 독점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뭐예요? 자기네 가맹점에서는 독점이지만 뭐 교촌치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둘둘도 좋아하고 이 치킨은 다 좋아하는데 둘둘도 있고 내내치킨도 있고 노랑통닭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요것들끼리는 이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같은 시장을 놓고. 그런 거는 시장 침투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 침투가 제일 흔해요. 그러니까 시장 침투는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형 할인 매장은 상권 범위가 어때요? 넓죠. 그 안에 동네 큰 슈퍼도 있죠. 또 편의점도 있죠. 이런 점포들은 같은 지역을 놓고 싸우는 거죠. 맞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 제일 가까운 편의점에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동네 큰 슈퍼로 갈 수 있고 또 대형 할인 매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고객은 대형 할인 매장 입장에서도 고객이고 동네 큰 슈퍼 입장에서도 고객이고 바로 옆에 편의점 입장에서도 고객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시장 지역 범위를 놓고 싸우는 것을 시장 침투법이라고 그래요. 시장 침투가 제일 흔하고 제일 치열하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은 특정 계층, 특정 소득계층이나 이런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시장을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급 가구점 같은 그런 전문 품점 이런 게 분산시장 접근법의 대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논현동에 가구거리 있죠. 논현동에 가구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고급 이 고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4번이나 5번 지문도 조금은 어려운데 그 컨버스는 그냥 저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컨버스는 그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거 두 번째 줄에 컨버스는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 루트 나오는 공식 있죠. 루트 나온 공식을 만든 사람이 컨버스예요. 경계 지점을 계산하는 공식. 그리고 5번의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하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에 관한 이론이 나오죠. 9번부터.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